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성난 파도는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아가리를 벌리며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었다. 달래는 거센 비바람에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간신히 버티며 젖은 머리카락이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모래사장 위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바다가 종종 귀한 것을 뱉어내곤 했기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어촌 처녀에게는 목숨을 건 보물찾기와 다름없었다. 그때 번개가 번쩍이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자 파도가 물러간 자리에 희끄무레한 물체 하나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거대한 물고기인 줄 알고 뛸 듯이 기뻐하며 다가갔으나 가까이 다가선 달래의 입에서는 비명 대신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창백하게 질린 채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내였다. 달래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사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달래가 소리치며 사내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와 파도 소리뿐이었다. 달래는 순간 갈등에 휩싸였다. 이 낯선 사내를 관아에 신고했다가는 까다로운 조사를 받으며 며칠 동안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할 것이 뻔했고 혹여나 사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하고 돌아설 만큼 그녀의 심성은 모질지 못했다. 달래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사내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질질 끌기 시작했다. 물을 잔뜩 머금은 사내의 옷가지와 축 늘어진 몸뚱이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모래바닥에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거친 비바람이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젖은 옷은 살가죽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달래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파도의 포말이 마치 사내를 다시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보였기에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사내를 육지 쪽으로 끌어당겼다. 간신히 오두막 안으로 사내를 끌고 들어온 달래는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낡은 문틈으로 비바람이 새어들어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좁은 방 안에는 금세 비린내와 흙냄새가 진동했다. 정신을 차린 달래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린 뒤 사내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내의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은 평생 무명옷만 입어온 달래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부드러운 감촉의 비단이었다. 비록 곳곳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자수의 문양은 예사로운 솜씨가 아니었다. 달래의 투박한 손끝이 사내의 옷깃을 스칠 때마다 이질적인 느낌이 전해져 왔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어찌 이런 귀한 옷을 입은 자가 이 외딴 바닷가까지 떠밀려 왔을까? 달래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당장 사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기에 서둘러 마른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내고 자신의 낡은 무명 이불을 덮어주었다.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고열에 시달리는지 그는 연신 끙끙거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내뱉었다. 달래는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며 사내의 곁을 지켰다. 좁고 누추한 오두막 안,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와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기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지만 오뚝한 콧날과 짙은 눈썹은 흙탕물에 젖어 있어도 귀티가 흘렀다. 달래는 문득 자신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내려다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매일 그물질과 바닷바람에 시달려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과는 달리 사내의 손은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럽고 하였다. 붓을 잡던 손일까? 아니면 귀하게 자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도련님일까?
달래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나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폭풍우는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다. 달래는 비축해둔 쌀을 꺼내 묽게 미음을 끓였다.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서 사내의 입에 흘려넣었지만 그는 반 이상을 흘려버렸다. 달래는 포기하지 않고 젖은 천으로 입가를 닦아주며 끈기 있게 미음을 먹였다. 죽지 마시오. 기껏 살려놨더니 내 집에서 송장이 되면 내가 곤란해진단 말이오. 달래는 투덜거리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녀는 하루 종일 문을 걸어 잠그고 사내를 돌봤다. 혹여나 이웃집 할망구라도 마시를 온다면 낭패였기에 달래는 인기척이 들릴 때마다 숨을 죽이고 문 밖을 주시했다.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젊은 처녀가 외간 남자, 그것도 신분이 불확실한 사내를 집에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사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달래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이 퀭하고 온몸이 쑤셨지만 사내의 안색이 조금이나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약초를 달인 물을 식혀 사내의 입에 적셔주었다. 쓴 약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사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것은 그가 고통을 느낄 만큼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달래는 피곤함도 잊은 채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감겨있던 사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천천히 눈꺼풀이 들어 올려졌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초점을 찾아 달래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깊어서 달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여기가 어디요?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달래는 황급히 물바가지를 건네며 대답했다. 여기는 서해 끝자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요. 대기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걸 내가 데려왔소. 사내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필사적으로 기억해내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하얗기만 했다. 나는 내가 왜? 사내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괴로워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백이었다. 이름이 뭐여? 어디서 왔소? 달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내는 달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내 이름도, 내가 누구인지도. 사내의 말에 달래는 털썩 주저앉았다. 기억을 잃은 사내라니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그를 돌려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달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는 사내를 내칠 수는 없었다. 그는 지금 갓 태어난 아이처럼 무방비한 상태였다. 달래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는 여기서 지내는 수밖에. 사내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달래가 빨아서 널어놓은 찢어지고 해진 비단옷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옷이 자신의 것임을 알았지만 그 옷이 의미하는 바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귀한 신분이었던 것 같소. 사내가 묻자 달래는 코웃음을 쳤다. 글쎄, 옷만 보면 대단한 양반님네 같은데 지금 꼴을 보면 영락없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오. 기억이 없으니 양반인지 상놈인지 알 길이 있나.
달래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사내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이 낯선 환경에 놓인 그에게 기이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흙벽에 그을음이 묻은 천장, 비릿한 바다 냄새, 그리고 눈앞에 앉아있는 억척스러워 보이는 처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이름이 없으니 부르기도 마땅찮군. 달래가 턱을 괴고 사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달래는 잠시 고민하다가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무명, 무밍이라고 합시다. 이름이 없으니 무명이요. 기억을 찾으면 그때 진짜 이름을 찾던지 하시오. 사내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무명, 이름이 없는 자. 지금의 자신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 듯했다. 고맙소. 나를 구해주고 이름까지 지어주어서. 사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달래는 오히려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됐소. 그런 점잔 빼는 인사는 밥값이나 하려면 얼른 몸이나 추스르시오. 며칠이 지나자 무명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다. 그는 좁은 오두막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달래가 가져다주는 거친 보리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다. 처음에는 거친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힘겨워했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밤이 되면 달래는 그에게 낡은 이불을 내어주고 자신은 아궁이 앞에서 쭈그리고 잤다. 무명은 그런 달래의 모습이 안쓰러워 자신이 아궁이 앞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달래는 환자가 찬 바닥에서 자면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무명은 어두운 방 안에서 달래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는 가끔 화려한 궁궐을 거닐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지만 깨어나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남는 것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정체 모를 불안감과 공허함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달래가 밖으로 나간 사이 무명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단서가 있을까?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햇살에 비춰보았다. 희고 긴 손가락. 글을 읽고 붓을 잡던 기억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칼을 잡거나 험한 일을 한 기억은 없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몸에는 곳곳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는 것일까? 단순한 표류가 아니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멀리서 달래가 그물이 가득 담긴 망태기를 메고 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빛났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무명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망태기를 들어주려 했다. 이리 주시오. 내가 들겠소. 그러나 망태기를 받아든 순간 예상치 못한 무게의 무명은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망태기가 바닥에 쏟아지며 물고기들이 파닥거렸다. 달래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무명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이 양반아.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오. 달래는 서둘러 물고기들을 주워 담으며 혀를 찼다. 무명은 민망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호의를 베풀려다 오히려 짐만 된 꼴이었다. 미안하오. 내 딴에는 돕고 싶어서. 무명이 고개를 숙이자 달래는 한숨을 쉬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제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요. 새님 같은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달래의 말에 무명은 자신의 손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새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될 그 단어가
가슴에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학식도 예법도 기억조차 없는 이곳에서 그는 밥만 축내는 식객에 불과했다. 하지만 달래의 핀잔 속에는 미워하는 기색보다는 챙겨주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무명은 느낄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달래는 잡아온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였다. 펄펄 끓는 탕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자 무명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달래는 픽 웃으며 밥그릇에 국물을 듬뿍 담아 건넸다. 많이 드시오. 그래야 기억도 빨리 찾고 제 갈 길 갈 것 아니요. 무명은 숟가락을 들며 달래를 바라보았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꾸밈없고 소박했지만 그 어떤 귀부인보다 생명력이 넘쳐 보였다. 달래 낭자, 내 반드시 은혜를 갚겠소.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때는 결코 이 신세를 잊지 않으리다. 무명의 진지한 말에 달래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볼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그날 밤 무명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자신을 살려준 이 여인을 위해서라도 당당한 사내가 되겠노라고. 비록 지금은 이름 없는 무명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아 이 초라한 오두막을 벗어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달래와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어둠 속에 잠긴 바다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앞날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어촌 마을의 아침은 부산스럽고 활기찼지만 그 활기 속에 섞여들지 못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무명이었다. 그는 며칠간의 요양 끝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평생 분만 잡았던 손으로 거친 바닷가 생활에 적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달래가 새벽같이 바다로 나가고 없는 사이 무명은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 앞에 섰다. 녹이 쓴 도끼를 집어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장작을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으나 도끼날은 나무의 결을 파고들기는커녕 빗맞아 땅바닥을 치고 말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목을 타고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에 무명은 미간을 찌푸리며 도끼를 놓쳤고 그 모습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마을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도망갔다. 무명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랐으나 오기가 발동하여 다시 도끼자루를 쥐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가 펜 장작은 고작 서너 개에 불과했으며 고운 손바닥에는 붉은 물집만 잔뜩 잡히고 말았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방아는 무명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달래네 집에 굴러들어온 그 사내 말이야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새님이라며? 글쎄 물 한 동이도 제대로 못 길어서 끙끙댄다지 뭐유. 얼굴만 반반하면 뭐해. 사내가 제구실을 못하는데. 아낙네들의 쑥덕거림은 바람을 타고 무명의 귀에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는 우물가 근처를 지나가려다 그 소리를 듣고는 걸음을 멈칫했다. 기억을 잃은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굵은 동아줄을 어깨에 맨 칠성 영감이 지나가다 무명을 힐끔 쳐다보며 혀를 찼다. 쯧쯧 귀한 집 도련님인 척 유세를 떨더니 밥값은커녕 달래 등골만 빼먹게 생겼구먼. 바닷가 사내라면 모름지기 파도와 싸울 줄 알아야지. 계집애처럼 살결이나 가꿔서야 원. 투박하고 거친 어촌 사내들의 눈에 무명은 그저 쓸모없는 식충이로 비칠 뿐이었다. 무명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해 질녘이 되어 달래가 돌아왔을 때 무명은 마루에 힘없이 걸터앉아 물집 터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달래는 마당에 널브러진 장작과 무명의 상처투성이 손을 번갈아 보더니 망태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리 내보시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왜 사서 고생이요. 달래는 무명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는 미리 챙겨온 약초 잎을 지시겨 상처에 발라주었다. 쓰라린 통증에 무명이 움찔하자 달래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가만히 계시오. 덧나면 큰일이니. 도대체 낯질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게요? 손이 이리 고와서야 어디 써먹겠소. 달래의 타박 섞인 말투와는 달리 약을 바르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무명은 달래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면목이 없소. 밥값이라도 하려 했는데 오히려 짐만 되는구려. 그의 자조적인 말에 달래는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맞췄다. 사람마다 쓰임새가 다른 법이요. 댁은 힘쓰는 일에는 젬병이지만 말하는 본세나 행동거지를 보면 글깨나 읽은 사람 같소. 언젠가 그 머리를 쓸 일이 있겠지. 달래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명의 깊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총기와 가끔씩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기품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저녁밥을 먹은 뒤 무명은 달래가 그물을 손질하는 곁에 앉아 그녀를 도우려 했다. 엉킨 그물을 풀어내는 일은 장작 패기보다는 수월해 보였으나 그물코의 원리를 모르는 그에게는 미로 찾기와 다름없었다. 달래는 픽 웃으며 시범을 보였다.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려야 풀리는 거요. 자, 한번 해보시오. 무명은 달래의 손동작을 유심히 관찰한 뒤 따라 해보았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가 엉킨 매듭 하나를 풀어내자 달래는 아이를 칭찬하듯 손뼉을 쳤다. 거 보시오. 하면 된다니까. 내일은 그물 손질이나 같이 합시다. 소소한 성취감에 무명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일렁이며 낡은 오두막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흙발로 어부들의 집을 뒤지며 숨겨놓은 생선과 곡식을 닥치는 대로 압수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이놈들아, 이건 우리 식구들이 겨울에 먹을 양식이란 말이다. 이걸 가져가면 우린 다 굶어 죽어. 칠성 영감이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포졸은 매정하게 그를 발로 차버렸다. 시끄럽다. 현감나리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관아 증축 비용을 마련하라는 엄명을 내리셨다. 세금을 못 내겠으면 몸으로라도 떼워야지. 포졸들의 횡포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아낙네들이 말려놓은 오징어까지 싹쓸이해가며 낄낄거렸다. 무명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목격하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남의 불행을 보는 연민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달래 역시 분기탱천하여 마당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무명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놓으시오. 저놈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오. 달래가 소리쳤지만 무명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나가면 낭자 또한 봉변을 당할 뿐이오. 일단 상황을 지켜봅시다. 무명의 침착한 태도에 달래는 씩씩거리면서도 일단 멈춰섰다. 그때 포졸 대장이 마을 광장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듣거라. 내일까지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마을의 장정들을 모두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젊은 계집들은 관아의 기생으로 잡아들일 테니 그리할라. 그 말에 마을은 순식간에 통곡바다로 변했다. 기생으로 잡아들인다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달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 역시 젊은 처녀였기에 그 위협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 순간 무명의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상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어디선가 들었던, 아니 자신이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왕좌에 앉아있던 노인의 근엄한 목소리, 그리고 그 앞에서 엎드려 울분을 토하던 자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보였다가 사라졌다. 무명은 관자놀이를 짚으며 비틀거렸다. 격심한 두통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달래가 놀라 그를 불렀지만 무명은 들리지 않는 듯 포졸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비단 옷은 다 해져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멈추시오. 무명의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광장을 뚫고 퍼져나갔다. 포졸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내의 등장에 멈칫하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냐, 이 미친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발사개가 감히 관군의 앞길을 막아. 포졸 대장이 비웃으며 칼자루에 손을 올렸다. 그러나 무명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국법에 이르기를 흉년이나 재해가 든 해에는 백성의 세금을 감면하고 구휼미를 푼다 하였소. 지금 이 마을은 며칠 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구휼은커녕 가혹한 수탈을 일삼다니 이것이 어찌 왕의 뜻이라 하겠소? 무명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일개 어촌의 촌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정확한 법률 용어와 논리 정연한 비판의 포졸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포졸 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눈앞의 산에는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뿜어내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상관 앞에 선 듯한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대장은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다. 이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내 놈이 국법을 운우네. 여봐라, 이 건방진 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가라. 현감나리 앞에서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무명에게 달려들었다. 무명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머리로는 무술의 초식들이 떠올랐으나 몸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기억 속의 움직임과 현재의 허약한 육체 사이의 괴리가 그를 올감했다. 창끝이 그의 목을 겨누는 찰나 달래가 비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섰다. 나리,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며칠 전 바다에서 떠내려와 머리를 다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달래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에 무명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힘없는 여인의 치마폭 뒤에 숨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포졸 대장은 달래의 미모를 음흉한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오호라, 정신 나간 서방을 둔 탓에 고생이 많겠구나. 내년의 얼굴이 제법 곱상하니 이번만은 봐주겠다. 허나 내일까지 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이 대신 몸으로 때워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포졸들은 낄낄거리며 약탈한 물건들을 챙겨 마을을 떠났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광장에는 망연자실한 마을, 사람들의 탄식 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달래의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달래는 묵묵히
무명의 찢어진 옷소매를 기워주고 있었다. 무명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낭자까지 곤욕을 치를 뻔했소. 한참 만에 입을 뗀 무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달래는 바느질을 멈추고 무명을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아니요. 댁이 아니었으면 칠성 영감님은 다리가 부러졌을지도 모르오. 그리고 댁이 그놈들에게 호통칠 때 나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소. 우리 같은 천것들은 평생 억울해도 찍소리 못하고 사는데 댁이 대신 말해줘서 속이 다 시원했단 말이오. 달래의 뜻밖의 위로의 무명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정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뼈저리게 느꼈소. 내가 누구였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소. 무명의 눈빛이 다시금 강렬하게 빛났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 속에 이 난국을 타게 할 열쇠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라도 현감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달래는 그런 무명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친 어부의 손과 고운 선비의 손이 맞닿았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같은 운명의 파도 위에 올라타 있었다. 나도 돕겠소.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둘이라면 방법이 있을 거요. 우리 어떻게든 살아봅시다. 달래의 따뜻한 온기가 무명의 차가운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어둠이 깊어가는 바닷가, 무명은 잠들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다. 밤바다는 여전히 검고 거칠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위민, 외민, 백성을 위한다는 뜻. 그의 손끝이 기억하는 이 두 글자가 가리키는 곳에 자신의 정체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고통받는 달래와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었다. 한편 관아의 깊은 곳에서는 현감이 기름진 안주를 씹으며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 마을에 굴러들어온 놈이라.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으면 밟아 죽여야지. 내일 당장 그 계집을 잡아들여라. 그놈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어주마. 현감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하늘을 불길하게 울렸다. 무명과 달래에게 닥쳐올 시련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잔인하리 많지 맞고 투명한 햇살이 어촌 마을의 비극을 비추고 있었다. 전날 밤에 소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관아에서 들이닥친 포졸들의 윽박지르는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다. 달래와 무명이 미처 아침상을 물리기 전이었다. 낡은 살인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포졸들이 마당으로 난입했고 그들의 손에는 죄인을 포박할 때 쓰는 붉은 오라줄이 들려 있었다. 현감나리의 명이다. 세금을 내지 못한 죄인 달래를 관아로 압송하라. 대장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달래의 팔을 낚아챘다. 밥상머리에 앉아있던 달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질질 끌려나갔고 밥그릇이 엎어지며 하얀 쌀밥이 흙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다. 무명은 본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포졸의 앞을 막아섰다. 이게 무슨 짓이오. 아직 약속한 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힘없는 백성을 이리 짐승처럼 끌고 가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아직 병색이 완연한 그의 몸은 포졸들의 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포졸 하나가 귀찮다는 듯 무명의 명치를 걷어찼고 무명은 숨이 턱 막히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놈도 같이 끌려가고 싶으냐. 포졸의 비웃음 섞인 협박에도 무명은 흙먼지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안 돼요. 무명씨, 나오지 마시오. 억지로 나서면 댁만 다치오.
끌려가던 달래가 고개를 돌려 절규하듯 외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 와중에도 무명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달래의 처절한 외침은 무명의 가슴을 후벼 팠다. 무력감, 뼈가 시리도록 사무치는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쓰러진 채 멀어져 가는 달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기억을 잃은 멍청이가 아니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만 한다면 저런 무도한 자들을 단죄할 수 있을 텐데, 무명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달래가 끌려간 곳은 호랑이 굴과 다름없는 관아였고 그곳에서 그녀가 당할 수 모는 불을 보듯 뻔했다. 무명은 오두막 구석에 놓여있던 달래가 챙겨준 낡은 도포 자락을 걸쳐 입었다.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의 손길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관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마치 출정하는 장수의 망토처럼 도포 자락을 휘날리게 했다. 관아로 가는 길, 무명은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었다. 빼앗긴 곡식과 끌려간 가족들 때문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모습은 지옥도와 다름없었다. 길가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노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아이들. 그 참상을 목격할 때마다 무명의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장면들이 겹쳐 보였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너머로 보이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밤새워 고민하던 누군가의 모습.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연민과 책임감만은 선명하게 가슴에 남아 있었다. 무명은 걸음을 재촉했다. 분노가 차오를수록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다.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덤벼들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현감은 법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다. 그를 상대하려면 주먹이 아니라 그가 휘두르는 권력보다 더 상위의 논리, 즉 국법으로 그를 올감해야 한다. 무명은 걸으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을 뒤졌다. 어딘가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지식의 서고를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관아의 높다란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무명은 잠시 숨을 골랐다. 문지기들이 창을 겨누며 그를 막아서려 했으나 무명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주춤거렸다. 비키시오. 현감에게 할 말이 있어 왔소. 무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지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문지기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무명은 그들을 지나쳐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끌려온 달래가 오라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 대청마루에는 현감이 기생들을 끼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현감은 기름진 얼굴에 비열한 웃음을 띠며 달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떠냐? 내 첩이 되겠다고 하면 당장 이 오라를 풀어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마. 아니면 저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고 기생이 되든지 선택은 내 몫이다. 현감의 말에 달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더러운 놈, 내 놈이 그러고도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라 할 수 있느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달래의 당찬 외침에 현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전연이 감히 여봐라, 전연의 주둥이를 쳐라. 현감이 소리치자 형리가 몽둥이를 들고 달래에게 다가갔다. 바로 그때였다. 멈추시오.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흑투성이 도포를 입은 무명이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현감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놈은 또 뭐냐? 아, 그 바닷가에서 주워왔다는 거지. 샌님이로구나. 제 발로 죽으러 오다니 기특하구나. 현감의 조롱 섞인 말에 좌우에 있던 아전들과 기생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러나 무명은
그들의 웃음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현관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마치 왕이 어전으로 나아가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현감은 듣거라.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지방 수령은 백성의 부모가 되어 그들의 고충을 살피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물며 천재지변을 당해 공궁한 백성에게 구휼은커녕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고 양민을 겁박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죄다. 그대는 지금 조정에서 내려준 관복을 입고 도적대나 할 짓을 하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무명의 일갈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정확한 법조항을 인용하며 현감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현감과 아전들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일개 어촌의 총부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감히 내 놈이 법을 아느냐? 내가 곧 법이다. 이 마을에서는 내 말이 곧 왕명이야. 현감이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내 말이 곧 왕명이라. 무명은 싸늘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왕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며 관리는 그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이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놈이 주인 행세를 하려드니 이를 반역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무명의 말은 현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현감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이 사내를 살려두었다가는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반역죄다. 감히 수령을 능멸하고 국법을 운운하며 민심을 선동한 죄로 즉결 처형하라. 현감의 명령에 포졸들이 칼을 빼들고 무명에게 달려들었다. 달래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안 돼, 도망쳐요. 제발. 포졸들의 칼날이 번뜩이며 무명을 향해 쇄도하는 순간 무명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발생했다. 반역. 그 단어가 도화선이 되었다. 갑자기 시야가 붉게 물들고 눈앞에 포졸들이 겹쳐 보이며 과거의 환영이 들이닥쳤다. 피 비린내 진동하는 궁궐의 밤. 타오르는 편전. 세자를 잡아라. 살려두어선 안 된다. 역적들의 고함 소리. 아버지인 황제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화살에 맞고 쓰러진 호위무사의 마지막 눈빛. 저하,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소서.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도망치던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 거친 파도에 몸을 던지기 직전 품에 안았던 옥새의 차가운 감촉. 그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극심한 두통의 무명은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으아악,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포졸들은 그의 기괴한 모습에 놀라 잠시 주춤거렸다. 무명의 머릿속에서 흩어졌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선명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는 바닷가에 떠밀려온 이름 없는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이 나라의 적통, 반정 세력의 칼날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비운의 왕자, 세자 이휘였다. 기억이 돌아오는 고통은 마치 불달군 인두로 뇌를 지지는 듯했으나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명경지수와 같은 차가운 이성이 들어찼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다.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포졸들이 다시 그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 할 때 이휘는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 하나를 낚아챘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는 몽둥이로 앞장선 포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회전력을 이용해
그의 명치를 찔러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포졸이 비명과 함께 나뒹굴자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다. 이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흑투성이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패왕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기억 상실자의 것이 아니었다. 천하를 굽어보는 용의 눈빛이었다. 그는 달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달래에게 그는 안심하라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짧은 미소에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현감을 향해 돌아섰다. 현감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눈앞의 사내가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이놈, 정체가 무엇이냐? 일개촌부가 어찌 그런 무예를? 현감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휘는 몽둥이를 바닥에 툭 던지고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주머니를 꺼냈다. 바닷물에 절어 볼품없어진 주머니였지만 그가 끈을 풀고 내용물을 꺼내자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용의 형상이 조각된 옥새의 일부, 세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마패와 동궁의 인장이었다. 내 정체가 궁금한가? 이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관아의 기와장을 울릴 만큼 묵직했다. 그는 인장을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이 나라의 세자, 이휘다. 그 선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 더 큰 충격으로 관아를 강타했다. 현감은 눈을 부릅뜨고 인장을 확인하려 했다. 거짓말이라고 가짜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인장에 새겨진 용의 문양과 글귀는 황실의 것이 분명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현감이 주저앉았다. 아전들과 포졸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달래는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휘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구해준 바보 같지만 착했던 그 무명씨가 세자 저하라니. 이휘는 한 걸음씩 현감이 있는 대청마루로 올라갔다. 포졸들 중 누구도 감히 그를 막아서지 못했다. 역적의 무리에게 쫓기는 신세라 해도 황족의 핏줄이 뿜어내는 본연의 위압감은 일개 지방 관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고개를 들어라, 현감. 이휘가 명령했다. 현감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다. 지방관이 백성을 수탈하고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한다. 허나 지금 당장 내 목을 치기에는 내 칼이 더러워질까 저어되는구나. 이휘의 눈에서는 서슬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현감의 목에 겨누어진 보이지 않는 칼날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를 죽인다면 너희는 영모를 돕는 꼴이 되어 삼족이 멸해질 것이다. 선택해라.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내 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역적의 개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현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조정에서는 세자가 실종되었다고 했고 반정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소문도 있었다. 만약 세자를 잡아 바친다면 큰 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사내가 뿜어내는 기세와 그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이휘는 현감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다. 그는 아직 자신의 편이 도착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기세로 제압하고 시간을 벌어야 했다. 무엇을 망설이는가? 지금 당장 저 여인의 오라를 풀고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라 명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휘의 호통의 현감은 얼떨결에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풀어줘라. 일단 풀어줘. 포졸들이 허둥지둥 달래의 오라줄을 풀었다. 달래는 풀려나자마자 이휘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이휘가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놈들을 자극할 수 있었다. 기다려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휘는 눈으로 말했다. 달래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은 잠시 진정되었으나 살얼음판과 같은 긴장감은 여전했다. 현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일단 안심시킨 뒤 밤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면 그만이다. 진짜 세자든 아니든 이곳에서 죽으면 아무도 모를 일. 현감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사리를 이휘가 놓칠 리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곳이 피바다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그 피바다 한가운데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휘는 달래를 부축하여 관할을 나섰다. 등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살기를 띠고 그들을 쫓고 있었다. 관아 문을 나서자마자 이휘는 달래의 귀에 속삭였. 오늘 밤이 고비여. 놈들은 반드시 자객을 보낼 것이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피하시오. 달래는 놀라 물었다. 그럼 댁은 어쩌려고요? 저하. 아니, 무명 씨는요? 이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이곳에 남아 놈들을 유인해야 하오. 그리고 내 사람들을 기다려야 하오. 달래는 그를 두고 갈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휘의 단호한 태도의 말을 잊지 못했다. 걱정 마시오. 나는 죽지 않소. 내 이름과 기억을 되찾았으니 이제 내 여인과 내 백성을 지키는 일만 남았소. 하늘에는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깨어난 용은 발톱을 세우고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억을 찾은 이휘와 그를 지키려는 달래, 그리고 탐욕의 눈먼 현감, 그들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이 작은 어촌 마을에 곧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었다. 이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잃어버린 옥자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 척박한 땅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지워버린 밤이었다. 파도 소리는 낮보다 훨씬 거칠어져 마치 수천 마리의 야수가 울부짖는 듯했고 간헐적으로 내리꽂히는 번개만이 이 세상이 아직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었다. 달래의 오두막은 폭풍 속의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휘는 방 한가운데 앉아 달래가 쓰던 낡은 식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다. 슥, 슥 규칙적으로 울리는 금소금이 심장 박동 소리와 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는 달래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 동굴로 피신시켰으나 그녀가 남기고 간 온기가 여전히 방 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는 나지막이 뇌까렸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을 살려준 여인, 그리고 탐관오리의 폭정에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그는 오늘 밤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기억을 되찾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곳에는 적을 베어낼 섯을 펄언 살기와 왕좌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집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자시, 즉시가 가까워질 무렵 오두막 주변의 풀벌레 소리가 뚝 끊겼다. 불길한 정적. 이휘는 숫돌질을 멈추고 칼날을 빛에 비춰보았다. 무딘 식칼이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이상 그것은 천하, 보검, 못지않은 무기가 될 것이었다.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살기를 숨기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자객들의 발소리였다. 이휘는 소리 없이 일어나 문 옆으로 몸을 붙였다. 하나, 둘, 셋, 기척으로 느껴지는 자들의 수는 좋기 10명은 되어 보였다. 현감이 자신의 사병들을 모조리 끌어모은 모양이었다. 나오너라.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횃불이 사방에서 켜지며 오두막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창호지 문 위로
칼을 든 그림자들이 어지럽게 일렁였다. 이휘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자객들이 멈칫하는 사이 이휘의 몸이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식칼이 허공을 가르자 가장 앞에 있던 자객의 팔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크악! 비명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난전이 시작되었다. 죽여라. 현감나리께서 저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냥을 주신다 하셨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소리치자 놈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이휘는 침착했다. 그는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흘려보내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낡은 도포 자락이 춤을 추듯 휘날렸고 그때마다 자객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이휘는 아직 조난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은 거칠어지고 팔다리의 움직임은 무거워졌다. 자객의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옷을 적셨다. 헉! 이휘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달래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죽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장검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쇠의 감촉이 손에 전해지자 예전의 감각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검을 고쳐쥐고 다시금 자세를 잡았다. 그의 등 뒤로 몰아치는 파도가 마치 그를 응원하는 함성처럼 들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현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표정으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법이구나. 허나 도간에 든 쥐신세인 것을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오늘 밤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현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러자 오두막 뒤편에서 궁수들이 나타나 활시위를 당겼다. 칼로 덤비는 것만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비겁한 술책이었다. 이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검으로 화살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겨보거라. 내 놈이 진짜 세자라고. 그렇다면 저승에 가서 선대 왕들께 안부나 전하거라. 현감이 킬킬거렸다. 현감, 내 이놈. 이휘가 피를 토하듯 고함쳤다. 내 놈이 정령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내 몸에는 황실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를 죽인다면 내 놈뿐만 아니라 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휘의 일갈에 궁수들이 잠시 주춤했다. 그의 기세는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제왕의 것이었다. 하지만 현감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쏴라, 쏴버려. 저놈은 미치광이다. 세자를 사칭한 역적일 뿐이야. 현감의 재촉에 궁수들이 다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이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끝까지 적을 노려보며 다가올 운명을 마주했다. 화살촉의 차가운 빛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터질 듯한 찰나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웅, 퍽,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가장 먼저 활을 쏘려던 궁수가 가슴에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현감과 자객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현감이 소리쳤다.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빗발치는 화살에 자객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그리고 땅이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다. 두두두두 말발굽 소리였다. 그것도 한두 필이 아닌 수십, 수백 필의 군마가 질주하는 소리였다. 적이다. 아니, 관군이다. 자객들이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마을 입구의 어둠을 뚫고 횃불의 행렬이 거대한 용처럼 밀려들었다. 선두의 선 장수는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달려왔다.
그 깃발에는 황실을 상징하는 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금군, 김군, 이다. 어영청의 금군들이 왔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금군은 왕을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였다. 그들이 이 외딴 어촌마을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였다. 그들이 찾는 주인이 이곳에 있다는 것. 금군들은 순식간에 오두막을 포위하고 자객들을 제압했다. 도망치려던 현감은 금군 기병의 창끝에 가로막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현감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금군 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이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투구를 벗어 옆구리에 끼고 흙투성이가 된 이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저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신, 금군 별장 최영, 저하의 안위를 배웁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백 명의 금군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저하를 배웁니다. 천세 천천세. 그들의 함성이 밤하늘을 찌르고 파도 소리마저 덮어버렸다. 이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검을 내려놓았다.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그는 끝까지 꼿꼿하게 서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돌아가야 할 자리, 그가 감당해야 할 무게였다. 일어나라, 최별장. 그대가 제때 와주어 내 목숨을 구했구나. 이휘가 담담하게 말하자 최영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난파선의 잔해를 추적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안이 무사하시니 망극할 따름입니다. 이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현감을 내려다 보았다. 현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 거지 샌님이 진짜 세자였다니.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악몽이어야 했다. 이휘는 천천히 현감에게 다가갔다. 현감,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이휘의 서슬퍼런 명령에 현감은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추악이 그지없었다. 내가 내게 주었던 마지막 기회를 너는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너는 관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백성을 수탈하였으며 급기야 왕족을 살해하려 했다. 내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휘의 목소리는 냉혹한 심판관의 그것이었다. 저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현감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휘는 차갑게 말을 끊었다. 여봐라, 이 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의금부에 넘겨 그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법의 엄중함을 보일 것이다. 금군들이 달려들어 현감을 결박했다. 현감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악의 축이 사라지자 마을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는 듯했다. 그때 뒷산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이 종료된 것을 눈치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온 것이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달래가 서 있었다. 달래는 멍한 표정으로 화려한 갑옷을 입은 병사들과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휘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각 전까지 자신의 오두막에서 보리밥을 먹던 그 무명씨가 아니었다. 찢어진 도포 자락 사이로 보이는 상처와 피, 그리고 그를 둘러싼 병사들의 경외심 어린 시선. 그는 너무나 멀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달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상실감 때문이었다. 이휘는 달래를 발견하고는 병사들을 물리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금군들이 길을 터주었다. 이휘는 달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피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달래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달래, 낭자, 무사해서 다행이오. 이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달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흐흑,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정말로 높은 분이셨군요. 달래가 흐느끼자 이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주변의 금군들은 세자가 천한 어촌 처녀를 안는 모습에 당황했지만 감히 그들을 제지할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엎드린 채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자신들이 구박하고 놀렸던 그 사내가 황제의 아들이었다니 칠성 영감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마를 땅에 찍고만 있었다. 미안하오. 내 신분을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오. 기억이 없었기에 그저 무명으로 살았을 뿐. 허나 내가 누구든 낭자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소. 이휘는 달래의 눈을 맞추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달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고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만큼은 그 벽을 뛰어넘고 있었다.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은한 달빛이 피로 얼룩진 마당을 비추었다. 이휘는 달래를 놓아주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 일어나라.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주뼛거며 몸을 일으켰다. 내가 기억을 잃고 헤맬 때 너희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 주었다. 비록 가난하고 거칠게 살아가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관리보다 훌륭한 인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내 보았다. 내 오늘 너희에게 약속하건대 탐관오리의 수탈은 이제 없을 것이다. 너희가 땀 흘린 만큼 보답받는 세상을 내 반드시 만들 것이다. 이휘의 선언은 바닷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미래의 군주가 백성에게 바치는 엄숙한 맹세였다. 사람들은 감격하여 다시 엎드려 통곡했다. 억울함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다. 달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이제 떠날 것이다. 자신이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구중궁궐로. 이 짧은 인연이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휘는 다시 달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황궁하여 정리가 되는 대로 반드시 다시 올 것이오. 그러니 기다려주겠어?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닌 간청이었다. 달래는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다.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이휘는 금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떠날 채비를 했다. 그의 앞에는 험난한 권력 투쟁의 길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말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달래의 오두막을 뒤돌아보았다. 그 낡고 작은 집이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한 안식처였음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래는 언덕 위에 서서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붉은 골룡포가 아닌 찢어진 도포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보이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 여수와 같아 어느덧 차가운 바닷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서해 끝자락 어촌 마을에도 스며들고 있었다. 이휘가 떠난 뒤 마을은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활기가 넘쳤다. 한양으로 압송된 탐관오리 현감은 엄중한 국법의 심판을 받아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새로 부임한 현감은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부임 첫날부터 마을을 돌며 억울한 세금을 탕감하고
어민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그분, 즉 잠시나마 마을에 머물렀던 세자 저하의 은덕이라 칭송하며 술자리마다 무용담처럼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래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졌고 밤늦도록 불을 밝혀 해진 옷을 기웠다.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밀려오는 그리움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달래의 오두막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지만 그녀는 매일 마당을 쓸고 방을 닦으며 누군가를 기다렸다. 마을 안악들은 그런 달래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쯧쯧, 달래 저것이 아직도 헛꿈을 꾸고 있는 게지. 구중궁궐에 계신 세자 저하께서 어찌 천한 어촌 처녀를 기억하시겠나. 벌써 잊혀도 한참 전에 잊혔을 게야. 그러게 말이오. 듣자 하니 대궐에는 꽃 같은 궁녀가 3,000명이라던데 바닷바람에 억센 달래가 눈에나 차겠수? 차라리 옆마을 김서방한테 시집이나 가는 게 낫지. 칠성 영감마저 혀를 차며 달래를 타일렀다. 달래야, 이제 그만 마음 접어라. 용은 구름 위에서 노는 법이고 물고기는 물에서 노는 법이다. 네가 기다린다고 오실 분이 아니다. 사람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달래의 가슴에 꽂혔지만 그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이휘가 떠나기 전 쥐어준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타래가 묶여 있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던 그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그녀는 믿었다. 아니,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한편 천리박 한양의 황궁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선왕제가 승하하고 마침내 세자 이휘가 보위에 올라 새 황제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방방곡곡에 퍼졌다. 이휘는 즉위하자마자 조정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역적 잔당들을 일망타진하고 매관매직을 일삼던 탐관오리들을 엄벌에 처했다. 신료들은 서슬퍼런 젊은 황제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휘의 칼날은 오직 부패한 관리들에게만 향했을 뿐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자애로운 군주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어촌 마을의 참상을 잊지 않고 어민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흉년에는 나라의 곳간을 여러 굶주린 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편전의 촛불은 밤늦도록 꺼질 줄 몰랐고 상소문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미간에는 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어느 깊은 밤 정무를 마친 이휘는 호위 무사들을 물리고 홀로 경회로에 올랐다. 연못에 비친 보름달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고독했다. 화려한 용포를 입고 만인의 위에 군림하는 황제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파도 소리 들리는 그 작은 오두막에 머물러 있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수라상보다 달래가 끓여주던 투박한 매운탕이 그리웠고 비단 금침보다 딱딱한 온돌바닥에서 나누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저하, 아니 폐하, 밤바람이 찹니다. 드셔야 하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겉옷을 덮어주었지만 이휘는 고개를 저었다. 상선, 서해의 바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가? 뜬금없는 질문에 내관은 당황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송구하오나 소신은 평생 궁 안에만 있어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비린내 섞인 바람이 불지만 그 어떤 향로의 향보다 맑고 깨끗하더구나. 그리고 그곳에는 나를 무명이라 불러주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기다리고 있다. 이휘의 독백은 바람에 흩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국정도 안정을 찾았으니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봄이 무르익어 온 산천에 진달래가 만발하던 어느 날 어촌 마을은 아침부터
발칵 뒤집혔다. 멀리 산모퉁이에서부터 뽀얀 먼지구름이 일더니 형형색색의 깃발을 앞세운 거대한 행렬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꽹과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황금색 갑옷을 입은 금군들이 길을 열었다. 어가 행렬이다. 황제 폐하께서 납시었다. 누군가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둑방으로 달려나갔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황제의 행차를 보기 위해 옆마을, 뒷마을 사람들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칠성 영감은 너무 놀라 입에 물고 있던 담뱃대를 떨어뜨렸고 아낙네들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땅에 엎드렸다.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덮개가 씌워진 거대한 가마가 있었고 그 뒤로 수백 명의 문무백관과 궁녀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 위용은 실로 대단하여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볼 엄두조차 나지 않을 정도였다. 행렬은 마을 입구를 지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오더니 놀랍게도 달래의 허름한 오두막 앞에 멈춰섰다. 정적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가마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골룡포를 입고 익성관을 쓴 황제 이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태양이 지상으로 내려온 듯 눈부셨다. 사람들은 일제히 만세, 만만세를 외치며 이마를 땅에 찧었다. 달래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미역줄기가 들려 있었고 치마는 젖어서 축축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꿈인가?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이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래에게 다가갔다. 금군 대장 최영이 그 뒤를 따르려 했으나 이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흙바닥을 밟으며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달래 낭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위험 있으면서도 다정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울렸다. 달래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폐하를 배웁니다. 소녀는 감히 그녀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휘가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예전에 그 고운 선비의 손이었지만 이제는 천하를 쥔 황제의 힘이 느껴졌다. 일어나시오. 내게 무릎 꿇지 마시오.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평생을 은하이 할 여인인데 어찌 내게 절을 한단 말이오. 이휘의 말에 달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녀의 눈동자에 이휘의 모습이 가득 찼다. 오신다고, 정말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오실 줄은. 달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휘는 소매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휘에게는 오직 달래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가 너무 늦었소. 정무를 돌보느라, 조정의 기틀을 잡느라 약속이 늦어졌소. 허나 단 한순간도 그대를 잊은 적이 없소. 궁궐의 화려한 음식보다 그대가 끓여준 미음이 생각났고 비단옷의 부드러움보다 그대가 기워준 무명옷의 거칠함이 그리웠소. 이휘는 달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내 어머니 선왕후께서 물려주신 유품이요. 황후가 될 여인에게 주라 하셨지. 달래 낭자, 나와 함께 가겠소? 저 차가운 궁궐로 가서 내 곁을 지켜주겠소? 그대가 없다면 나는 천하를 얻어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에 불과하오. 이휘의 청혼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금보다 무거웠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받아들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이 세기의 로맨스를 지켜보았다.
달래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그녀의 얼굴이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게 피어났다. 예, 가겠습니다.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폐하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제게는 궁궐이고 천국입니다. 달래의 대답에 이휘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의 포옹에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돌아가는 듯했다. 와, 마을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칠성 영감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안악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달래가 황후 마마가 되신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휘는 달래를 안아 올려 자신의 가마에 태웠다. 천한 신분의 여인이 황제의 가마에 타는 것은 전례 없는 파격이었으나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황제의 생명을 구했고 황제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국모, 공무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래는 가마 창문을 통해 정든 마을과 이별을 고했다. 낡은 오두막, 푸른 바다, 비릿한 갯내음. 모든 것이 뒤로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곁에는 이제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지아비가 있었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야사, 예시는 전하기를 이휘 황제와 달래, 황후의 치세는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였다고 기록한다. 황후는 출신을 잊지 않고 늘 검소하게 생활하며 궁중의 사치를 줄여 백성을 구휼하는데 앞장섰다. 그녀는 직접 뽕을 따서 누에를 치고 가뭄이 들면 황제와 함께 기우제를 지내며 백성의 아픔을 함께했다. 황제 역시 황후의 내조 덕분에 성군, 싱쥔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금슬이 좋아 많은 자손이 번성하였고 황실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으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친근한 부모와 같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서해의 작은 어촌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수행원도 없이 단둘이서 바닷가를 거닐었다. 영감, 기억나시오? 저기 저 바위에서 제가 영감을 처음 발견했었지요. 고운 비단옷을 입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말고 그때 임자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태평성대도 없었을 것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날 파도에 떠밀려 임자를 만난 것이요. 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뒤로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거친 파도가 맺어준 인연은 세월의 파도를 넘어 영원한 전설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운명은 때로는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 끝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다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외전 구중궁궐의 핀 갯맥꽃,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궁궐의 처마 끝으로 무심한 달빛이 흘러내리고 교태전, 황후의 침전의 뜰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달래, 아니, 이제는 이 나라의 국모가 된 명인 황후, 밍엔 황후는 비단 금침 위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매일 아침 궁녀들이 향유를 바르고 곱게 단장해 주어 과거 그물질로 거칠어졌던 손은 이제 백옥처럼 희고 매끄러웠다. 하지만 달래는 가끔 자신의 손에서 지워지지 않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곤 했다. 궁궐은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그녀의 손발이 되어 주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천안 어촌 출신이 황제의 총애를 입어 용상 옆자리를 꿰찼다는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특히 명문가 출신의 후궁들과 권신들은 호시탐탐 그녀의 실수를 노리며
보이지 않는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이날 아침 조회, 좌우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다.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용상에 앉은 이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폐하, 서해안 일대에 원인 모를 궤변이 발생하여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바닷물이 붉은 핏빛으로 변했다고 하옵니다. 이는 필시 하늘이 노한 것이니 부덕한 소치를 살피시어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예조 판서가 말을 흐리며 힐끔 이휘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부덕한 소치란 곧 천안 출신의 황후를 맞이하여 음양의 조화가 깨졌다는 우회적인 비난이었다. 다른 대신들도 합세하여 웅성거렸다. 바다가 핏빛으로 변했다니 이는 해신, 할신이 노한 것입니다. 황후 마마의 기운이 바다와 상충하여 이휘는 주먹을 꽉 쥐어 용상의 팔걸이를 내리쳤다. 그만 닥치지 못할까.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해신의 노여움 타령이냐. 당장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휘의 호통의 대신들은 납작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소식은 곧바로 교태전에도 전해졌다. 달래는 상궁으로부터 서해의 병고를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붉은 바다, 죽어가는 물고기, 그것은 그녀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마을 어르신들이 물 귀신이 왔다며 두려워했던 적조, 직처, 현상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채비를 하라. 내 직접 편전으로 갈 것이다. 달래의 명에 상궁이 기겁하며 말렸다. 마마, 아니 되옵니다. 황후께서 정무에 관여하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하물며 편전은 금녀의 구역이옵니다. 달래는 단호한 눈빛으로 상궁을 바라보았다. 백성이 죽어가고 있네. 법도가 사람 목숨보다 중한가. 내 비록 천안 출신이라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내 고향과 같은 바다의 일을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달래의 기세에 눌린 상궁은 어쩔 수 없이 행장을 준비했다. 편전의 문이 열리고 화려한 대례복을 입은 달래가 들어서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대신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이휘조차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황후, 이곳이 어디라고? 이휘가 걱정스럽게 말하려 했으나 달래는 당당하게 걸어나와 이휘에게 예를 올린 뒤 대신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강인한 생명력이 서려 있었다. 경들은 들으시오. 지금 서해에 닥친 재앙은 해신의 노여움도 부덕의 소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닷물의 기운이 바뀌어 붉은 물 적조이 퍼진 탓입니다. 영의정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허허, 황후마마. 깊은 궁궐에 계시면서 어찌 바다의 일을 아신단 말씀입니까? 이는 유학의 경전에도 나오지 않는 괴이한 현상입니다. 달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경전에는 없으나 어부들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나는 어부의 딸입니다. 그 붉은 물은 날이 가물고 햇볕이 뜨거워지면 바다에 숨결이 막혀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굿판이나 버린다면 물고기는 물론이고 그 물을 먹은 사람까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달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인근 고을의 황토, 웡도를 징발하여 바다에 뿌리십시오. 붉은 흙은 바다의 도끼를 흡수하고 가라앉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녀의 섯을 퍼런 결기의 대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토를 바다에 뿌리라니 전례 없는 황당한 처방이었지만 황후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나오자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이휘는 달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을 내렸다.
황후의 말대로 하라. 당장 서해안 관아에 파발을 띄워 황토를 살포하도록 하라. 며칠 후 서해로부터 급보가 올라왔다. 황토를 뿌린 바다의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물고기들의 폐사가 멈췄다는 소식이었다. 죽음의 바다가 다시 생명의 푸른빛을 되찾았다는 기적 같은 보고의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촌 출신 황후가 바다의 이치를 꿰뚫어 나라를 구했다는 칭송이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그동안 달래를 무시하던 대신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달래는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닌 실질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갖춘 국모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궁궐 내의 시선도 달라졌다. 경멸은 경외로, 호기심은 존경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이휘는 술상을 차려놓고 달래와 마주 앉았다. 그는 달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 그대의 모습은 정말 눈부셨소. 수십 명의 대신들이 그대 앞에서 꼼짝도 못하더군. 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했소. 이휘의 칭찬에 달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저 아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을 기억해낸 것뿐이고요. 이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기억이 만백성을 살렸소. 그대의 출신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내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이요. 흙과 바다를 아는 황후가 있으니 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달래는 이휘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궁궐의 담장은 여전히 높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명확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춰진 자신의 본 모습, 즉 바다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고 장마가 시작되려 할 무렵이었다. 달래는 회임, 와인, 소식을 알렸다. 황실의 경사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래의 처소를 매일같이 드나들었다.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소. 그대를 닮은 아이라면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울 것이오. 이휘는 달래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행복해했다. 달래는 그런 이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자 천한 것과 귀한 것의 경계가 허물어진 새로운 세상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호사다마 하오시또모라고 했던가. 출산이 임박해오자 달래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난산에 징후가 보였다. 어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탕약을 달여 올렸지만 달래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바다로 가야 해. 파도 소리가 듣고 싶어.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고향의 바다를 찾았다. 이휘는 달래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그대가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황제의 위엄도 던져버리고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가 되어 울부짖었다. 사흘 밤낮의 진통 끝에 교태전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마마, 왕자님이십니다. 건장한 왕자님이십니다. 상궁의 외침에 이휘는 자리를 박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달래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폐하,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입니다. 이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힘차게 울며 작은 손가락으로 이휘의 용포자락을 꽉 쥐었다. 그 힘찬 손길에서 이휘는 달래가 지닌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이휘는 달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달래는 힘겹게 눈을 떠 이휘를 바라보았다. 약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귀한 황족으로만 키우지 마시고 흙냄새, 바다 냄새를 아는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이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리다. 네, 반드시 그리하리다. 세월은 다시 흘러 왕자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는 궁궐의 법도보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좋아했고 틈만 나면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잠행을 나가곤 했다. 사람들은 세자에게서 황제 이휘의 기품과 황후 달래의 따뜻한 성품을 동시에 보았다. 어느 날 황제 가족은 오랜만에 서해 바다로 행차를 나갔다. 그 옛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바다는 이제 금빛 햇살 아래 평온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백발이 희끗해진 달래는 바닷가 바위에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짭조름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이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달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이 생각납니다. 빗속에서 웬 거적대기 같은 사내를 주워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그 사내가 내 인생을 이리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꿈에도 몰랐지요. 이휘는 껄껄 웃으며 달래의 손을 잡았다. 나 또한 몰랐소. 그 억척스러운 처녀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줄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수많은 시련과 편견을 넘어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황후, 고맙소. 나와 함께 늙어주어서. 폐하, 저 또한 고맙습니다.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 주셔서. 파도가 밀려와 두 사람의 발을 적시고 다시 물러갔다. 모래사장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과 그 뒤를 따르는 젊은 세자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이 나라가 걸어갈 희망의 길이었다. 전설은 책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쉬며 계속되고 있었다. 저 멀리서 어부들의 뱃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달래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기야 디어차, 노를 저어라. 만선, 문진의 꿈을 싣고 파도를 넘자. 임계신 궁궐은 구만리장천, 우리네 마음은 바다와 같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영원히 바다의 딸이자 이 나라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붉은 골룡포를 입은 사내의 영원한 연인이었다. 해가 저물어 바다가 붉게 물들 때까지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바람이 그들의 이야기를 실어 먼 훗날까지 전해줄 것처럼 부드럽게 그들의 곁